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쏟아지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강남 집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남 불패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마다 강남 부동산 잡기에 많은 공을 들였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 초과이익 환수제를 부활시켜서 강남 재건축 시장에 강력한 경고를 던졌지만 위헌 논란도 있고 강남에 있는 재건축 단지들은 집단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는 강남 집값을 잡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공감 토론에서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 토론 시작합니다. 토론을 통해 새로운 담론을 만듭니다. KBS 공감토론.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분은 02-368-1001번부터 1004번까지 넉 대의 전화와 유료 문자 우물정 9730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KBS 모바일 콩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KBS 공감 토론의 시민 논객입니다. 네, 오늘 토론 함께 하실 패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신 두성규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박인호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이신 최은영 박사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계셨죠? 네. 오늘 이렇게 전문가 네 분께서 나와주셔서 든든합니다. 많은 국민들 궁금해하고 과연 정부가 이번에는 잡을 수 있을지 사뭇 기대가 되는데 오늘 격조 있는 토론, 심도 있는 토론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분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집값을 잡아보겠다는 정부 여당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강한 것 같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다양하게 내놓고 있고 오늘 여당의 원내대표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재건축 부담금을 포함해서 보유세 인상, 분양 원가 공개 하여튼 모든 옵션을 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동산 불패, 강남 불패 이 신화의 마침표를 찍고 주택이 투기가 아니라 주거의 대상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 여당의 강한 의지이지만 시장은 아직 바뀌는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공감 토론에서는 한번 집값 잡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특히 강남 집값 왜 이런지 한번 따져보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과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상황부터 한번 점검을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나온 소식을 보니까 1월 달 서울 강남구의 주택 매매 가격이 지난달보다 2.72% 올랐다고 하더군요. 정부가 규제책을 내놓았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두성규 박사님. 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네, 정부가 지금 사실은 출범하고 나서부터 6.19 대책부터 시작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대책들을 쏟아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 있는 모습들을 보여줘 왔는데요. 예. 시장에서는 여전히 이제 전체적인 시장 전체가 모두 다 이렇게 과열되거나 혹은 또 가격이 올라가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상당히 수도권 남부 지방이라든지 혹은 지방의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서울 등 일부 이제 인접한 신도시 같은 경우에 있어서 가격 상승이 놀라운데요. 그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이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지역들이고 그곳에 있어서 수요보다는 공급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이 확산이 되고 있는 그 영향이 강남 크다고 지역 말씀입니까? 그렇죠. 강남 지역을 비롯해서 예. 나머지 지역도 지금 뭐 가격 상승폭은 상당히 이제 저조한 편이지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뭐 여전히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52주 이상을 지금 상승을 계속 해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다만 이번에 이제 재건축 환수제와 관련해서 정부의 상당히 강도 높은 어떤 추후에 어떤 그 대책들이라든지 그런 또 부과금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일부에 있어서 실제 이제 가격 시장이 상당히 위축되는 모습을 일부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상승폭이 사실 줄어든다는 것이지 상승이 예를 들어 하락세로 전환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지역이 52주 상승세라고 하셨는데 네네. 52주면 1년 1년이죠.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집값 상승세가 1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가 2016년도에 11월 달 11.3 대책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기존의 어떤 규제 완화에서 규제 강화로 돌아서는 가장 첫 어떤 그 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예. 그 이후에도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은 여전히 조금씩이나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최근에 어떤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인접도시의 가격 상승폭은 2017년도 작년이죠. 작년에 그 한 12월 달부터 본격적인 상승세의 폭이 굉장히 가파라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분석을 들어봤는데요. 최원영 박사님, 지금 강남 집값이 오르고 있는 것은 팩트죠? 뭐 저는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시장 조사 또 뭐 나온 소식을 보면 지난달보다 오른 것으로 나오는데 이 자료가 틀렸다고 볼 수도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주로 호가 중심의 부동산 실제 매매 가격이 아니고. 네, 호가 중심이고 지금 거래가 굉장히 없는 상황에서 정말로 올랐느냐는 이렇게 단기간에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라는 걸 지금 우리나라는 주간 데이터를 계속 내보내고 있긴 하지만 예. 그 주간 데이터라는 게 믿을 수 있는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는 거죠. 지금 강남 집값의 상승을 말씀하셨는데 서울 집값 그건 이미 2014년에 박근혜 정부가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쓰면서 그때부터 연간 상승률로 보면 계속 그랬던 거죠. 2014년, 15년, 15년에서 16년 그리고 가장 그게 심했던 건 사실 연간으로 보면 2015년에서 2016년이 가장 심했고요. 예. 사실은 상승폭이 가장 높았던 거는 이제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예. 실제 매매가 일어난 것은 별로 없고 호가 중심으로 그렇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오른 것처럼 보이는 일종의 착시 효과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아직 예.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을 만큼 데이터가 쌓이지 않은 상태예요. 왜냐하면 실거래가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예. 그거는 그 거래를 하고 60일 안에 되거든요. 신고가. 그렇다고 보면 지금 뭐 11월에 신고한 게 아직도 다 이제 데이터가 다 안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건 11월 이전 상황도 안 되는 거죠. 그래 그런 점에서 지금 주간 단위로 데이터를 보고 의사결정하는 건 좀 매우 좀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성교 박사님 소를 들으셨는데 네. 반론 있으십니까? 네. 지금 거래량은 별로 없고 호가 중심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거래량이 2017년도 작년에 비해서 지금 분명히 거래량이 증가했습니다. 예. 증가한 부분들이 지금 한국감정원 자료라든지 부동산 124 자료 등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거래량이 없이 호가 중심이라는 단정적으로 표현은 대단히 좀 위험한 것 같고요. 예. 지금 거래량은 충분히 뒷받침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아주 우리가 과거에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었을 때의 거래량만큼은 아니지만 분명히 2017년도 대비 초기에 1월달 그 1년 정도 전이죠. 동월 대비해서는 분명히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고 그 가운데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토론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팩트가 서로 일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문 소장님께서는 지금 강남 집값 오르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게 팩트라고 생각하십니까? 강남 시장이 이제 오르는 경우는 이제 정부에서는 계속 규제 일변도로 가서 강남 시장을 잡겠다라는 정책 목표를 세우고 연일 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실제로 6.19 대책 이후에 발표된 정책들의 효과가 2018년 본격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는 건 2018년 4월 이후라는 거죠. 예. 1월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부담하겠다라고 발표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건 5월 이후에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양도세 중과도 4월 이후에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 정책들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휘되는 상황과 그다음에 이제 애초에 정책 발표했던 상황에 어떤 시차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길게는 8개월에서 더 길게는 1년 이상의 어떤 정책 효과에 운영을 하는 지금 시장의 어떤 혼동기 상황에서 예.
그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가격이 올라가는 지금 호가가 존재한다라는 저는 그 최 위원님의 의견에 지금 공감을 하고요. 예. 제가 실질적으로 주택 매매량을 좀 서울 지역을 조사를 예. 해봤을 때에는 2016년 6월에 전체 주택 매매가 9만 7천 건 정도 됐습니다. 우리나라요? 예, 서울에. 서울에. 예. 근데 예. 이제 동기 대비해서 2017년 12월에 한 7만 1천 건으로 월 대비했을 때 한 26.9%가 감소했고요. 그중에 이제 같은 기간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6만 4,400건에서 4만 6,292건으로 약 28.2%가 감소한 걸로 나타났거든요. 매매 주택 거래가. 건수가요? 네. 네.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강남 지역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했던 주된 요인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1월 2일부터 다시 복원된다라는 이것 때문에 2017년 1년 동안 재건축 추진 조합들이 그 관리처분 계획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사업 시기를 당기면서 거기에서 일어났던 어떤 버블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분석까지 같이 해주셨는데 일단 지금 매매 건수는 줄어들었고 집값은 올랐다. 네. 이것은 조사한 내용에 나오는 겁니까? 네. 어쨌든 현재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까요. 예.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제 입장에서도 그 가격 자체가 이제 실거래량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예. 호가 중심이고 예. 최근에 이제 국토부에서도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자전거래라든지 어떤 이런 거래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가격이 상승된 것이 많다라고 해서 조사를 해서 조사 결과가 조만간에 나온다라면 어떤 가격 체계의 어떤 신빙성은 조만간에 드러날 거로 보입니다. 예. 자, 박인호 교수님께서는 혹시 조사한 내용 같은 게 있으신가요? 지금 말씀하신 그 조사한 내용들이 이제 그 계절적 요인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단순하게 어떤 그 수치만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계절적 요인들에 의한 부분, 그리고 이제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이 조금 지금 이제 약간은 소강 상태로 들어가다 보니까 좀 줄어드는 부분인데 실제 정책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흐름에 의한 것인지 이러한 것은 조금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근데 사실 현재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오르는 것은 뭐 정책적인 요소도 있습니다만 어떤 기본적인 누적된 공급 부족의 문제가 이제 계속 이야기되고 있고요. 또 한편 이제 높은 전세가율도 이제 같이 언급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은 오랜 그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시중에 너무나 풍부한 유동 자금들이 어딘가는 투자처를 찾다가 지금 강남 재건축에 많이 몰린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풍부한 유동성에 대한 대책이 같이 마련이 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현재는 이제 그러한 저금리로 인한 문제 또 한편은 이제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재건축이 이제 그 2017년도로 이제 그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것을 유예 기간이 이제 그 종료가 되면서 재건축에 대한 가속도가 이제 붙으면서 실제 이러한 재건축의 가속도가 붙으면서 파생된 그 현상이 나타나죠. 기존의 그 아파트가 이제 멸실이 되고 그 멸실에 따라서 이주 수요가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그 멸실과 더불어서 이주 수요가 주변으로 결국 또 그 수요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주변 가격이 이제 같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현상은 사실 이제 그 참여정부에서도 이미 나타났던 그 당시 이제 그 DJ 정부에서도 이제 그 재건축을 이제 그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제 완화를 하죠. 분양가 상한제도 이제 그 당시 이제 풀고. 분석은 좀 이따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강남 집값이 오르고 있는 것이 사실인가? 만약에 오르고 있다면 무엇 때문인가? 이것을 지금 좀 들어보려고 하는 건데요. 일단 박인호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강남 집값이 오르고 있는 것 맞다고 보십니까? 현재의 그 통계로는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최은영 박사님, 팩트를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정부가 이렇게 계속 대책을 내놓고 또 특단의 대책을 또 강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뒤집어 보면 그만큼 집값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저는 꼭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지금 정부가 6차례 대책을 내놨다 계속 대책을 내놓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네. 사실 중요한 대책은 8.2 대책과 6.19 대책 두 개였고요. 네. 나머지는 다 파생되는 대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7개월 동안 6번 대책을 놨는데도 이렇게 못 잡는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좀 그거 자체가 팩트가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해 보시면 8.2 대책이 가장 중요한 대책이었죠.
그거 하나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일부 아파트 이제 강남의 집값을 제가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좀 지켜봐야 했다는 건 모든 아파트가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이미 예. 이제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던데 보니까 강남에도 오르는 아파트는 오르고 안 오르는 아파트는 오르고 안 안 오르는 건 예. 안 오르는 거죠. 제가 이제 단지들별로 오늘 좀 살펴보니까 그 저점과 고점이 단지들마다 너무 달라요. 예. 그러니까 뭐 제일 유명한 아파트 반포 뭐 이런 예. 아파트와 뭐 잠실에 있는 아파트 이런 데도 저점과 고점이 시기마다 너무 달라서 이제 아파트마다도 이렇게 다른데 이걸 우리가 쭉쭉 가격이 다 오른다. 그러니까 강남이 오른다라고 판단할 만큼의 그런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는 좀 봐야 된다는 거죠. 예. 이건 뭐 확실한 근거가 지금 없는 상황이 되니까 조금 답답하긴 한데 최근에 어떤 그 보도를 보면 강남에 아주 유명한 새로 지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 뭐 평당 뭐 7천만 원 올라갔다든가 뭐 그런 아주 비싼 값에 거래가 되기도 그러니까 하고. 일부 아파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오르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강남 전체가 오르고 있다라고 판단할 정도라는 거죠, 제가. 예, 박인호 교수님. 네, 근데 그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데 있어서 이제 그 과거의 패턴을 보면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그 주변 그 대상 아파트가 이제 올라가면서 주변 지역으로 이제 파급이 되는데 이 가격이 오르는 것이 이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같은 비율로 오르는 것이 아니거든요. 앞서가는 선두주자들이 있습니다. 선두주자들이 올라가면 그 주변에 그 지역들이 같이 이제 따라가고 하기 때문에 현재 그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주변 지역에 영향을 미쳐서 주변 가격이 오를 소지가 계속 있고 현재는 오르는 폭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앞으로 그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폭만큼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소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그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두승교 박사님. 네,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대책 부분에 대한 효과와 연결되는 어떤 가격의 부분의 이야기 같은데요. 가격이 지금 일부 단지는 오르고 있다는 걸 인정을 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죠? 일부 단지. 예, 일부 단지는 오르고 있는 거죠. 문제는 정부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제일 내세우는 부분에 대한 대책은 사실 8.2 대책이 맞습니다. 8.2 대책이 우리가 종합적인 대책이라고 했고 나올 때도 역대 어느 대책보다도 더 강력하면서도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제가 보기에도 내용을 알아보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 자, 그런데 8.2 대책이 나온 지가 지금 거의 한 반년 정도 그런 시간이 됐죠. 물론 이것을 갖다 정책의 혹은 대책의 효과를 판단하는 게 6개월 정도 아니면 1년 더 뒤에 평가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부가 분명하게 사실은 그 대책을 발표할 때 부동산 시장의 가격 안정이라는 부분을 되게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대책을 통해서 시장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 최근에 와서 여러 가지 어떤 팩트 부분들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가격이 안정되었다고 이야기할 만한 사안들은 사실은 서울이나 주목할 만한 인기 지역에 있어서는 충분히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너무 이제 성급한 결론적으로 이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8.2 대책 부분에 있어서 가격 부분이 최근에 안정이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결국은 8.2 대책의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의구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최은영 박사님. 네, 8.2 대책의 효과를 강남 지역으로 한정시켜서 보일 것이 아니라 그게 지금 2014년에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하면서 2014년 이후로 계속 지속적으로 올랐거든요. 매매가가. 그리고 특히나 뭐 서울만 그런 게 아니라 대구가 매매가가 너무 많이 오르면서 지금 현재 대구가 경기도보다도 비싸요. 매매가가. 이렇게 지방시장들이 올랐는데 이런 문제는 8.2 대책으로 인해서 저는 좀 그 폭등세가 진정시킨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강남 집값이 이건 지금 뭐 당장 그러니까 정책 효과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6개월 가지고 되느냐. 지금은 아직은 저는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가 자, 만들었던 박사님,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부분은 조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 진도가 좀 더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따가 충분히 좀 토론을 할 주제가 되는 것 같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하시죠. 지금 저는 맨 처음에 네 분 패널께서 강남 집값이 문제가 있다, 오르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의견이 일치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과연 어떻게 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토론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최은영 박사님께서 그 팩트 자체도 좀 더 따져보고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대로 인정을 하고 토론을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재문 소장님께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
이상하게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 더 집값이 오르는 것 같고 느낌상 보수 정부에서는 오히려 집값이 안 올라서 빚내서라도 집 사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보 정부의 어떤 코스프레 때문에 이제 예. 정책 추진하는데 좀 많은 문제들이 걸리고 거기에 따른 비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정부 정책의 어떤 규제 강도와 규제 정책에 따르는 효과가 나중에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나타나는데 주된 요인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결국에 예. 우리가 1997년 IMF 사태가 나고 김대중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폭락을 하지 예.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또 IMF를 탈출하기 위해서 많은 부양책을 썼죠.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DJ 정부 때는 크게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어 등장한 노무현 정부에서는 상당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때 뿌려놓은 네. 열매군요. 그 올라가면서 이제 세계 경제도 활성화가 되면서 이제 국제적인 버블이 형성됐고 그 버블이 형성되는 그 과정에서 나타난 게 이제 2007년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이죠. 예. 결국에 노무현 정부는 가진 규제를 다 하고 부동산 정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계속 올라갔다라는 어떤 그런 비난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했고요. 예. 이어 등장한 이명박 정부일 때는 이제 저희가 부동산 경기가 거의 바닥을 향해서 가고 예.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온갖 규제책을 폈습니다. 예. 근데 그 규제책이 한 정권에서 끝난 게 아니라 들어선 박근혜 정부 이후까지 들어서서 2016년 12.13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부동산 경기를 풀었죠. 예. 풀면서 우리 가계부채가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결국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가계부채가 훨씬 더 많이 증가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진보 정권이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결국에 이 진보 정권이 들어섰을 때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를 안정화시켜야 된다라는 정책 목표는 이미 이제 시대적 장애가 돼버린 거죠. 예. 그거를 계속 방관해서 정책을 부동산 장려 정책을 핀다 그러면 결국에 이 가격을 끝없이 고공행진을 시키겠다라는 건데 그거는 이제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주거 복지 차원에서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규제 일변도에 정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다시 이제 진보 정권은 부동산 가격을 뭐 이렇게 예. 옥죄려고 하는 정권이냐라는 이제 또 비난은 듣기 때문에 성공을 해야 된다는 알겠습니다. 당위성이 앞선 정부의 정책 효과가 뒷 정부에 나타났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재문 소장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박근혜 정부 이후에 어떤 정부가 들어섰든지 간에 집값 상승은 불가피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두성규 박사님은 네, 동의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생각을 해볼 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금까지는 보통 보면 노무현 정권 때 많은 대책들이 본격적으로 쏟아졌고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재문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DJ 정부 때에는 시장을 사실 회복시키기 위해서 규제 완화 쪽에 사실 비중이 더 많이 두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무현 정권 때 규제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목적으로 해서 굉장히 규제가 많이 쏟아졌는데 그 효과가 제대로 없었다는 게 지금 세간의 평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재문 소장님께서는 거기에 한 클릭을 더 하면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MB 정부 때까지 실제 MB 정부 때 들어와서 이제 가격이 하락하면서 근데 제가 그때 그 정책의 효과로 인해서 시장이 안정됐다기보다는 사실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해서 시장이 침체되지 안정이라는 개념으로 설 수가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걸 갖다 조금 더 연장해서 본다면 결국은 이 문재인 정부 때 나오는 이런 많은 대책들도 결과적으로는 이번 정부 때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라는 하나의 또 연결고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논리 구조상으로 한 클릭 더 이렇게 멀리 가버리다 보니까 예. 결론 부분이 되게 제가 생각해도 조금 이상한 것으로 귀착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재문 소장님 말씀 들으면 또 그럴 것 같고 또 두성규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또 그럴 것도 같고 최은영 박사님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근데 강하게 정책을 피면 그 정부 내에서 그 정책 효과가 발휘되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2014년 말에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 부동산 부양책을 피면서 그게 2015년, 2016년, 2017년으로 이어졌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풀어놨던 모든 것들을 거의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되돌리고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강대강으로 맞붙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의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계속 이제 노무현 정부의 정책 실패를 얘기하는데 그때마다 제가 얘기하는 그 중요한 지표는 RIR이라는 주택 정책의 가장 중요한 정책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그게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 둘 다 똑같이 14.2로 시작을 해서 예. 그걸 이게 이제 높으면 높을수록 주거비 부담이 높은 거거든요. 네,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게 20 이상으로 올라갔고요. 그 노무현 정부에서는 RIR을 14.2에서 13으로 낮췄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 노무현 정부의 모든 정책이 실패였다라고 보는 건 문제가 있고, 그리고 2006년에서 2007년은 전반적으로 노무현 정부 말기에는 정책 효과로 주택 가격이 좀 안정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예. 예, 투승교 박사님. 네, 뭐 지금 사실 시장에 있어서 지금 등락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정책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런 식으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은 박근혜 정부나 MB 정부가 시장을 부양시키고자 해가지고 그 효과가 나타나서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예.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MB 정부 때도 굉장히 시장을 부양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그 효과를 거두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어떤 그런 일부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은 시중에 있어 어떤 정책의 효과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시중에 오랫동안 이제 저금리 기조, 즉 우리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경기 회복을 위해서 저금리 기조를 시행을 오랫동안 해왔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중에 풍부해진 유동성 자금들이 시장에도 사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되살아난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것을 정책과 정부와 어떤 그 시장의 어떤 부양이나 이런 부분들과 직접적으로 그 부분만 연결시키는 것은 편면적인 그런 어떤 평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박인호 교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부분은 왜 진보 정부가 보수 정부에 비해서 더 집값으로 애를 먹느냐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예, 우선은 그 정책과 부동산 시장과의 연계성을 하나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는 이제 그 정책의 어떤 그 효과적인 측면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동산 정책이 과연 정책이 시장을 끌어갈 것이냐, 예. 아니면 시장이 정책을 따라오게 할 것이냐 하는 이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참여정부나 아니면 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치로 어떤 시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시장은 뭐 그런 의견이 좀 강한 편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또 다른 의견은 시장의 문제는 시장 스스로 이제 풀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지금 이제 그 이런 가격 상승의 그 현상이 과연 정책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인지 아니면 어떤 시장의 변화로 인해서 나타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그 연구가 사실은 미진합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정책의 효과입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정책이 있고 장기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정책들인데, 파리 대책과 같이 이제 좀 단기적인 그 측면에서 그 정책 효과를 가져오고자 하는 그러한 정책들이 단기적으로 효과가 안 났을 때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좀 실패하지 않았냐, 뭐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그 경향들이 있죠. 예.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이 단기적으로 나타날지 장기적으로 나타날지는 조금 더 그 효과에 대한 그 측정에 대한 연구가 사실 상당히 미진하기 때문에 진짜 정책으로 인해서 단기적인 효과가 나타났는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나타났는지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고, 좀 더 정부 차원에서 좀 더 면밀한 그 조사가 좀 이루어져야 돼야만이 우리가 이거에 대한 토론을 좀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박인호 교수님 말씀하시는 중에 두 분이나 손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최은영 박사님, 이재무 소장님 먼저 말씀 듣고 그다음 이어가죠. 네, 그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박근혜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 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3.3제곱미터당 8천만 원이라는 그런 가격을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그 전에 분양가 상한제가 있을 때는 4천만 원이라는 박스권에 갇혀 있었어요. 강남도.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효과가 없다. 내지는 그렇다면 지금 파리 대책 때문에 비난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 정부 정책이 효과가 없어서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오른다라는 얘기도 안 맞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논리라면. 효과가 그리고 없다라는 것은 아니고, 효과가 그 나타난 시점이 정확하게 우리가 정책이 뭐 3개월 이내에 나타난다, 6개월 이내에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네네. 그리고 효과가 제가 있다, 정말 없다라고는 손을 좀 다른 들었던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파리 대책이 단기 대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정말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파리 대책은 저는 문재인 정부 내내 가져가야 될 기조이고, 장기 대책으로 나오는 거지 그걸 어떻게 단기 대책으로 보시는지에 관해서 좀 굉장히 다른 이견이 있습니다. 혹시 박인호 교수님 여기에 대해서 반론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우선 이제 파리 대책의 그 요점을 한번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투기 과열지구에서 LTV DTI를 40%로 강화했고, 네. 또 한편 이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에 대한 제한, 청약 가점제의 적용, 그리고 그 조정 대상 지역에서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 유예 없이 적용한다라는 것이고 예. 서울, 과천, 세종을 시를 이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했고 부분적으로는 투기 지역을 이제 중복 지정하는 예. 이러한 현상은 사실 장기적인 정책이라고 저희가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기적으로 이미 주택의 수요를 감소시키겠다. LTV DTI를 이제 40%로 낮춘 것은 당장의 수요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이해하고 정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단기냐 장기냐 하는 게 언제까지가 단기고 장기고 이렇게 정할 수는 없겠죠. 그런 점에서 박인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든지 세종을 투기 과열지구로 정한 것을 영원히 가져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단기라고 보시는 것 같고 최원영 박사님께서는 부동산을 안정시킬 때까지 그리고 주택을 투기가 아닌 보금자리로 인정할 때까지 이렇게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그걸 장기지 그게 단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가지고 더 다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이재문 소장님 혹시 어떤 말씀? 저도 손을 든 이유가 이제 좀 장기적인 계획이고 그 장기적인 계획 기조하에 추가적인 대책들이 연이어서 발표가 됐거든요. 정부가 사실 그때 발표할 때도 앞으로 필요하다면 예. 추가 후속도 조치를 내놓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는 이 정책 자체가 가격을 폭락시키자라는 게 아니고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자라는 겁니다. 안정시키자라는 건데 일부 지역 수도권 비수도권이라든지 이런 데는 오히려 이제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니까 그런 규제를 풀어달라라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지금 현재 이 정책 약발이 조금 덜 받는다라고 본다라면 이제 서울에 있는 강남 4구인데 강남 4구에 이제 우리가 일반 분양 주택은 거의 없고 재건축에 의한 어떤 추가로 증가되는 주택이 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가격의 이 상승폭이 이제 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마치 주거 시장이 엄청나게 불안정해서 가격이 끊임없이 상승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재건축이 11개 지역에서 관리처분 계획이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강남 4구에. 그렇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시장이 요동을 치고 거기에서 흔들려서 보여진 것이고요. 아까 저기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 반론을 한다면 참여정부 시절에 어떤 부동산 정책이 효과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분명히 효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분명하게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 초기에서부터 2014년까지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고 그 하락한 가운데 강남시장도 주택시장도 30% 가까이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그 하락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 버블링된 그런 것이 이전으로 이제 환원이 됐다라는 거죠. 가격이 안정화 단계로 저는 접어들었다라고 판단하고 그것이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정책을 피고 있는 8.2 대책 이후에 나오는 정책의 효과가 올해 2018년 하반기부터 된다라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격 안정화에 대한 강력한 정책 수단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때는 가치를 상승시키는 우리 심리적인 요인까지 이제 꺾이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강남 집값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이제 대책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팩트를 가지고 서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있었지만 오늘 토론은 기본적으로 한국감정원이 내놓은 올해 1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 이것을 기준으로 일단 하시죠. 그 기준을 놓고 보면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이 지난해 12월 대비 0.14% 상승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는데요. 지역별로 봤을 때 서울은 0.86, 대구가 0.25, 세종이 0.21% 상승했고 경남, 울산, 경북은 0.31, 0.3, 0.18% 이렇게 하락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강남구가 2.72% 올랐고 송파, 서초, 양천, 강동구 순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특히 성동구, 광진구도 한강변에 있는 이런 곳은 또 수요가 유입되면서 상승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경기 지역도 0.08%, 인천은 0.01% 오른 것으로. 그렇지만 이제 지방은 0.05% 하락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게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인데요. 자, 이것을 놓고 봤을 때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조사라는 전제 아래 지역은 하락하는데 서울은 오르는 것.
이것은 특히 강남구가 2.72% 오른 것 항상 이런 것인지 궁금하고요. 강남구가 이렇게 오른다면 강남구 쪽의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때문인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지 다른 이유는 없는지 재건축 수요가 늘면서 기대 이익이 더 많이 생겨서 그런 것인지 어떻게들 분석하고 계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두성교 박사님은 예. 이 조사 내용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 조사 내용은 뭐 이제 한국감정원이 실거래 가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보통 자료들을 매주로 내다 보니까 상당히 뭐 신뢰할 만한 자료로 저는 인정을 하고 예. 있고요. 아마 국토부도 이 한국감정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기에서 자료에서 나와 있다시피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 국내 부동산 시장을 우리가 정의하자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고요. 서울과 일부 서울에 인접한 과천이라든지 최근에 성남이라든지 이제 뭐 그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 상승폭이 평균적인 상승폭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다른 지역보다 물론 여러 가지 뭐 상당히 관심을 끄는 지역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상승폭이 그동안 또 사실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주 원인은 이제 재건축 사업 자체가 작년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할 때까지 하게 되면은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면할 수 있으니까 사실 사업 촉진들이 굉장히 빨라지면서 가격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이 급하게 상승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 사실 서울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폭을 그대로 다 이야기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고요. 예.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정부가 이야기하는 다주택자와 이제 여러 가지 투기 세력들에 대한 투기 수요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 강화를 이야기하면서 사실 전반적으로 지금 퍼져가고 있는 많은 개념 중에 하나가 다주택에 대해서 그대로 계속 가져가는 게 이 정부 하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될 수밖에 없다. 예. 향후에 있어서는 또 보유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예.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상당수의 사람들이 국내에 있는 많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말 방송에서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 가장 똑똑한 가장 네. 이제 주목할 만한 똘똘한 한 놈. 그렇죠. 네. 주택 한 채를 가져가는 쪽으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과거에는 예를 들어 서울 지역에만 국한됐다면 지금 지방에 있어서도 상당히 향후에도 자산 가치 증가가 기대되는 강남 지역의 주택을 그것도 특히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예. 주목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좀 부족한데 최근에 와서는 또 새 집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에서 많이 등장한 게 이런 원인으로 작용을 했던 것이 아닌가 예,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 특히 강남 상승의 요인으로 재건축 그리고 일가구 다주택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하나만 남겨놓는 것, 또 새 집을 선호하는 이런 것을 꼽아주셨는데 이재문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실 수 물론 있습니까? 두 박사님 얘기에 일부 동의를 하고요. 저는 1차적으로 이제 수요 공급의 문제가 1차적인 가격 상승의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에 뭐냐면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공급이 거기에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가격 상승의 가장 1차적인 요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강남이라는 도시를 만들어내면서 어떤 편리한 인프라와 어떤 기업들의 어떤 집중 시설이라든지 복합 시설들이 등장하면서 인구 유입 효과가 엄청 컸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강남에서 집을 계속 예를 들어서 강남에서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계속 공급의 부족 문제는 늘 나올 겁니다. 예. 수요는 늘 넘쳐날 것이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부동산 가격이 강남 집값이 이제 오른다라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가격이 계속 올라갈 것이냐? 거기에는 이제 저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이제 그 가격이 현재 2018년 전반기 정도가 된다 그러면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이제 올라왔고 이후에는 이제 조정기를 거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조정기를 거치는 가운데에서는 강남의 어떤 매물의 어떤 실망 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가격 안정 요인이라고 보게 되는 거죠. 예. 자, 집값 오른 이유를 지금 따져보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네 분 패널께 그러면 강남 집값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이건 안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가 뒷감당이 안 됩니다. 자, 최은영 박사님께서는 지금 나와 있는 조사로 봤을 때 강남 집값에 상승했다면
요인은 뭘로 분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강남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여기는 부동산 투기라는 네. 측면에서 봐야 될 거고 그런 이제 가격 움직임을 보면 이게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고 얘기하잖아요. 강남이 이제 전형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 굉장히 유명한 단지죠. 그 단지의 가격이 2007년에 10억에서 그리고 그게 2013년에 7억까지 떨어져요. 30% 아까 떨어진 게 정확하게 말씀이 맞는데 예. 7억까지 떨어졌다가 이게 2016년에 13억이 되고 지금 15억이 됐거든요. 이게 투기로 수요와 공급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강남에 지금 저도 오늘 그 자료를 찾다가 굉장히 놀랐는데 아까 똘똘한 집 한 채 얘기하셨는데 강남의 자가 거주율이 34%밖에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대부분은 새를 사는 사람들이라는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똘똘한 집 한 채라는 말은 좀 언론에서 만들어낸 말이고 예. 대부분 세입자들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똘똘한 집 한 채가 되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는 36%라면. 서울의 42%에 비해서도 거의 10% 가까이 낮게 자가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세입자가 많이 살아요. 강남에 지금. 그래서 똘똘한 집 한 채는 좀 언론이 만들어낸 그냥 말하기 좋은 사람들이 그렇지 만들어낸 거라고 않을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예. 자, 박일호 교수님 분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 똘똘한 한 채는 그 세입자가 많은 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내가 강남에 안 살더라도 강남에 집을 가질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거는 조금 달리 해석을 할 필요가 예. 있고요. 그리고 강남 아파트가 계속 오를 것이냐 하는 부분은 재미난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강북의 평균 아파트 가격하고 강남 사구의 평균 아파트 가격의 그 비율이 항상 같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3배에서 한 5배 차이 정도로 왔다 갔다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강남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강북의 평균 아파트 가격보다 한 3배 정도 되는 때가 있다. 4배 정도 되는 때가 있다. 5배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다시 또 내려가고. 그래서 이러한 아파트의 가격이 한쪽만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 아파트의 그 가격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오르는 그 폭이 이제 크다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또 그 수요가 이제 많이 이제 발생하는데 최근에 뭐 또 재미난 뉴스가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강남의 아파트를 선호한다. 그런 이제 기사가 나온 적을 봤는데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 강남의 아파트는 이제 국내외로 이제 유명한 지역이 왜 되고 그럴까요,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그 여기에는 이제 그 국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프라 같은 게 잘 갖춰져 그렇죠. 있어서. 인프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수요가 이제 그 학군이 좋은 얘기도 하고 또 한편 이제 강남의 또 특징에서 좀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나오지 않은 내용 중에 하나가 옛날에 그 이제 벤처 예. 창업을 할 때 사실 강남의 테헤란로 중심으로 네. 해서 벤처 기업들이 많이 입주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가산 디지털 단지로 많이 이주해 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기업들 벤처 창업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서의 그 수요, 그러니까 예. 직장에서 가까운 곳의 그 수요가 이제 강남 지역입니다. 그래서 강남 지역이 단순하게 학군만 얘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인프라도 있지만은 그 지역 주변 지역에 많은 그 어떤 고용에 따른 그 수요가 같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강남의 그 집값을 그냥 뭐 특정한 하나의 뭐 학군이다. 이것이 강남 집값을 올린다.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사실은 그 풍부한 그 어떤 그 고용에 의한 예. 그런 수요가 더 크다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한 수요는 계속 이어진다라면 그 아파트의 그 가격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예,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남 지역 집값 상승의 이유 분석해봤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문자 소개해드리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동지 쓰시는 분인데요. 강남만큼 주변 상권이나 고소득 일자리가 많은 곳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규제를 펼쳐서 공급을 옥죄어도 대기 수요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꾸준히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경기권 다른 지역이 강남같이 좋아지게 된다면 집값 고공행진은 좀 진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경하 청취자님 딱 한 줄 주셨네요. 강남이 안 좋으면 왜 오르겠습니까? 휴대전화 뒷자리 5459 쓰시는 분, 강남 전부는 아니겠지만 거의 대부분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투기장을 방불케 합니다. 4942 쓰시는 분, 대출도 제한하고 다주택자들을 막는다면 결국 거래 많은 지역의 고가주택 한 채가 득이 될 것 같습니다. 화랑 아이디 쓰시는 분, 강남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핵심이라 그쪽을 잡지 못하면 어떠한 정책도 실패할 수밖에 없지요. 떨어뜨리지 못하더라도 유지시키기라도 하면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1315 쓰시는 분, 서울 집값을
막기 위해서는 행정구역을 대폭 조정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권범석 청취자님, 강남 사는 소시민입니다. 아파트 하나 소유하고 있지만 외부에서 너무 부추기는 경향이 심합니다. 반포 일대가 오르는 거지 일반 강남은 안 오른 곳이 많습니다. 호도시키지 말았으면 합니다. 안상범님, 분양가 상한제, 개발이익 환수제 과거에 시행해서 오히려 집값만 폭등시키지 않았나요? 또 재탕입니까?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8026님, 60대 주부입니다. 강남에서 집을 사고 파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비싼 값으로 거래하는 걸까요? 저희 같은 보통 사람들은 2, 3억 정도 하는 집도 평생 벌어야 살 수 있는데요. 2347님, 항상 부동산 대책을 보면서 정부가 어디까지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 건지 하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적정선을 지키는 것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긴 것 같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선임연구위원,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박인호 교수,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연구위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심도 있게 논의합니다. KBS 공감토론. 토론에 참여하실 분은 유료 문자 우물정 9730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KBS 모바일 콩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토론의 주인공입니다. 네, 앞부분에 강남 집값 특히 왜 오르는지 일부 이견도 있었지만 정부가 대책을 계속 내놓고 또 주시해야 할 정도로 심상치 않은 강남 한번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해 봤습니다. 자, 이런 것에 이제 정부가 좀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후반부에는 대책 위주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을 살펴보면서 과연 이런 대책들이 실효성이 있을지, 효과는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지,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 의견 들어볼 텐데요. 가장 이제 정부가 내놓은 대책 가운데 지금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게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입니다. 과연 이게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먼저 생각해 볼 텐데요. 먼저 두성규 박사님, 네. 이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서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네, 요즘 뭐 강남 지역에 핫한 뉴스죠. 예. 재건축으로 인해서 뭐 여러 곳에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이제 헌집을 부수고 새 집을 딱 짓게 되면은 그 집이 이제 부가가치도 상당히 많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예. 가치가 올라가죠. 그리고 지금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층수가 낮은 저층 아파트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새로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또 고층으로 이루어지면서 일반한테 또 분양할 수 있는 물량들도 많이 생깁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일반에 이제 분양을 해서 얻게 되는 수익도 상당히 솔솔한 재미가 있습니다. 예. 그 부분들을 다 우리가 개발 이익이라는 용어로 많이 쓰게 되는데요. 예. 그 개발 이익에 대해서 정부가 적절하게 좀 환수를 해야 되겠다. 예. 환수해가지고 뭐 좋은 데 쓰겠다는 이야기는 한데요. 이 부분을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많이 가져가려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법률을 좀 만들어 놓고 있다 보니까요. 예. 이게 노무현 정부 때 만들었습니다. 2006년에. 이게 처음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 이미 2006년도에 만들어서 이제 12년까지 시행이 되다가 부동산 경기가 너무 이제 침체되니까 이 예. 부분들을 갖다가 유예하자 해서 사실은 2013년부터 유예돼 가지고 우리 작년 말까지죠. 2017년 말까지 유예가 되고요. 공식적으로는 이제 올해 1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예.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분은 지금 당장에 뭐 이미 그 헌법 재판소에 지금 계류 중인 사안도 있긴 합니다만 강남 지역의 최근의 움직임이 이제 반영되는 실질적인 어떤 그런 사례가 나오려면 상당히 앞으로 한 4, 5년 이상 지나야 될 일이지만 지금부터 벌써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설명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가 과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한번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볼 텐데요.
이재문 소장님 효과를 좀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이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논란은 이제 이미 참여정부 시절에 다 거쳤고요. 이명박 정부에서 이제 시행 유예를 하면서 이번에 다시 부활되면서 이제 1월 2일부터 재시행되게 되는데 이미 이제 국민들한테 충분하게 이제 학습 효과가 돼 있다라는 점이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의 어떤 사용 목적이 어떠한 그 주변의 재건축으로 인해서 주거 주민들이 더 많이 몰려오고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어떤 공공 시설을 만들겠다라는데 이제 자금 수요가 특정돼 있고 그리고 이 제도 자체의 취지가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라는 조치 아니겠습니까? 또 지금 지난 한 9년 정부를 거치면서 상당히 그 부의 양극화가 이루어졌고 국민들의 어떤 주거 불안정성이 너무 높아졌고 그로 인한 어떤 사회적인 편견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심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재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세금 아니면 이런 부담금 제도 외에는 없는데요. 이런 부담금 제도가 이제 다시 시행됐다라는 거를 일부에서는 위헌 소송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 뭐냐면 이게 2006년 이후에 나온 얘기들이 한 10여 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돼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보다는 좀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좀 보완을 해서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본질이 호도가 돼서 하다가 보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르는 본질이 지금 많이 좀 왜곡되어 있는 게 좀 아쉬운 점입니다. 지금 이재문 소장님 말씀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당위성에 좀 초점을 맞춰주신 것 같은데요.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효과는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실제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시행이 되면 이제 1월부터 이제 부활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재건축에서 나오는 초과 이익을 노리고 투기를 하는 사람이 주춤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이제 시행하기 이전에 작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리처분 계획을 받은 조합은 이미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벗어나고 앞으로 이제 하는 단지들이 문제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강남 4구에 있는 단지들이 적용이 된 사례는 이제 5월 이후부터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5월 이후부터 이제 부과가 되면 이제 집을 져서 나중에 준공을 해갖고서 이제 한다라면 최소한 3년, 4년 이후에 이제 실질적으로 부과가 되는 거죠.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그렇지만 그거를 추진하고 지금까지는 이게 추진된 적용 사례가 없기 때문에 설마 할까? 또 경기가 안 좋아지면 바뀌겠지. 항상 정책의 일관성이 없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정책의 일관성을 다른 정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제도 자체와 부과되는 금액의 어떠한 그 과다에 따라서 상당히 투기 세력들이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는 거죠. 지금 초과이익 환수제가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이 만약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천만 원을 넘으면 최대 50%를 걷어가는 거죠? 아니죠.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구간은 이제 10%고요. 1억 1천만 원을 넘었을 때는 이제 50%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박인호 교수님은 이 실효성 어떻게 보십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로 해서 효과는 나타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실제 좀 몇 가지 그 쟁점들이 있죠. 우선은 그 위헌적 요소들에 대한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절차적으로 이제 그 실무상에서 여러 가지 그 소송이나 그 소송들의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재건축 부담금에 대해 이것이 하나의 시장의 이슈가 되면서 너무나 이제 정책이 이 재건축 부담금으로 해서 부동산 정책이 매몰돼 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느냐. 이거에 따른 탈출구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에 매몰되다 보니까 모든 이슈가 다 여기로 몰리는데 반대로 이것이 이제 진행이 됐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매몰되다 보니까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이제 발생합니다. 우선은 당장 이제 그 풍선 효과 이제 나타난다고 하죠.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이제 그 초과이익 환수를 함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 이제 가격이 오른다라는 그러한 이제 내용도 이미 나오고 그리고 그 관련 산업에 대한 것도 그러니까 부동산 산업이죠. 부동산 산업에 어떤 또 영향이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미치고 그러한 이제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또 한편 이제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부동산 서비스 산업, 뭐 중개업이라든지 부동산 관련 서비스 산업도 위축이 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러한 정책을 고민을 할 때는 가격 안정이 중요하긴 하지만은 가격 안정에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관련된 그 산업에 대한 것을 도외시하는 혹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 4차 산업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들이 그 과거에 했던 정책들을 같이 이제 계속 일종의 정책의 재수라고도 표현할 만큼 예. 반복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산업 구조가 바뀌는 시대에서는 조금 정책도 좀 더 다른 접근을 좀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최은영 박사님 한번 의견 들어볼까요? 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소기의 목적, 주택 가격을 안정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거를 달성할 것이라는 견해에는 저도 동의하고요. 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다만 짚고 넘어갈 건 중에 하나는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게 아니고요. 그게 아까 노무현 이제 정부 때. 시작한 것도 예. 그렇고 그리고 이미 이것은 유예하지 않기로 박근혜 정부에서 결정이 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있었죠. 2014년에 사실은 이걸 없애려고 했어요. 완전히 법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없애려고 했으나 그렇게 되지 않고 유예를 시켰거든요. 3년 유예를 시키면서 아까 이제 부동산 그 박근혜 정부의 2014년에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 이후로 주택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불가피하다는 게 박근혜 정부에서도 인식하고 있었고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너무 많이 받으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모든 규정은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거 예.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것이고 법과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데 그 기본 틀은 이미 다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놨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럴 수밖에 없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실시할 수밖에 없도록 이제 일부 지역에서 너무 이 초과이익이 큰 거죠. 수십억까지 되는 정도로. 네. 자, 그러면 지금 부활을 하면 확실히 잡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게 부동산 값을 잡을 것이나라고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 지금 어떤 단지에서 초과이익이 불로소득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의 반 정도는 공공에서 가져가서 이게 지금 중앙정부에서 50% 가져가고 시도에서 20, 시군구에서 가져가서 이걸 주거복지라든가 도시재생기금에 쓰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 목적의 필요성이 너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두성규 박사님 아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실효성에 대해서 평가 한번 해주시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 재건축 사업 초과이익으로 해서 이제 부담금을 내게 되면은 이게 아까 기반 시설 확충하는 데 쓰이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 지금 우리 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가 50%나 가져가서 기금에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특별시나 이제 광역시나 도에서 이제 20% 가져가고 시군구에서 30% 가져가서 다 기금으로 쓰기 때문에 이게 해당되는 지역의 기반 시설 확충하는데 되돌아올 가능성은 저는 별로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하게 되면 지금 시뮬레이션을 이제 그냥 결과를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간에 굉장히 충격이 크고요. 그다음에 또 조합원들 가운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움을 느끼고 사업 자체의 추진을 중단하자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벌써 조합 내부에 있어서의 갈등 요인들로 많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건축 사업 자체가 굉장히 추진이 힘들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것을 효과라고 우리가 인정해야 될지는 좀 의문인데요. 어쨌든 사업엔 되게 지장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렇게 됨으로써 결국은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가운데 도심지의 주택 공급 자체는 굉장히 제한되는 또 역효과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효과를 어느 정도 범위까지 이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효과로 봐야 될지는 좀 의문인데 예. 이 가운데에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다소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저는 아까 제가 말하려고 해서 좀 빠져버렸는데요. 사실 이걸 특정 지역 강남 지역의 재건축을 가지고 자꾸 규제를 하고 두드리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강북 지역이나 그 나머지 지역에서 도시재생을 통해서 정부가 지금 문재인 정부가 되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재생 등을 통해서 전체적인 주거나 주거 환경이나 이런 질적인 부분의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예.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예. 상향 평준화로 하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모두가 관심을 끄는 부동산 시장이 되고 안정적인 부분에 있어 저는 다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 잠깐 한번 짧게 토론해보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지금 두성규 박사님 말씀하신 것은 강북에 이렇게 좀 그 뉴타운이라든지 예를 들면 새로운 아파트를 많이 만들면 물이 좋게 그쪽으로 흘러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강남 집값이 안정될 수 있을까요? 그게 딜레마 같기는 합니다. 이재무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딜레마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뭐냐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는데
신도시 정책에서 가끔 가다가 우리가 미분양이 증가한다든지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중공업 미분양 주택들이 급증하는 이유가 결국에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놨지만 결국에 수요자들이 원치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잖아요. 지금 아까 좀 전에 도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도시재생 뉴딜 정책으로 인해서 전국에 한 500여 군데가 공적 자금을 이용해서 이제 한 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서 또 주거지 정비를 비롯해서 이제 많은 사업들이 지금 병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기냐면 재건축과 이제 우리 재개발이라든지 뉴타운 개발에 다는 사업 목적이 틀리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익이 지나치게 개인한테 돌아가고 우리는 그 규제를 제대로 못했고 그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 불로소득에 의해서 떵떵거리는 어떠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게 저는 기본적인 시각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무작정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으로 뜯어가는 게 아니고 분명히 구간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이득 3천만 원을 정상적으로 본 것 같은데 3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면제 아닙니까? 그리고 3천만 원에서부터 1억 1천만 원 이상으로 5개 구간을 나눠서 10% 20%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기 때문에 어떠한 그 부담금의 부과라든지 이런 거에 절차적 정당성은 저는 충분히 확보가 됐다라고 봅니다. 단지 이제 최근에 국토부에서 조합은 한 2억에서 3억밖에 안 나올 거라고 했는데 갑자기 8억 4천까지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어떤 충격이 컸던 거죠. 결국에 뭐냐면 조합은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조합원을 설득하고 이런 문제가 있지만 국가기관에서 이제 발표를 했다라는 거는 뭐 일부러 뻥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거는 저 정부 정책을 너무 모독하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근거가 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버블링이 된 어떤 결과라고 봐야지 그걸 이렇게 해서 그걸 부담한다 그래서 이게 좀 잘못된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다소 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박인호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강북과 강남의 집값이 계속 일정한 비율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비율이 늘었다 줄었다 3배에서 5배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그러한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낙후된 강북 지역의 용도 지역, 상업 지역에 대한 것을 이제 해제해주는 상업 지역을 더 확대해주는 그러한 그 정책이 이미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이제 그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상업 지역을 좀 더 확대해서 좀 지역을 좀 활성화하자. 이것은 상당히 그 어떤 지역의 그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좀 좋은 정책이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은 이제 개발 이익에 대한 부분이 이제 50%가 과연 이제 합당하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택지 개발 사업이라든지 산업단지, 관광단지 개발 사업에서의 개발 이익은 2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에서의 가져가는 그 개발 이익 가져가는 것에 비해서 지나치게 재건축 사업에서의 그 환수는 좀 그 비율이 좀 높지 않느냐. 특히 재건축 사업의 혜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용적률을 그 법정 상한에까지 이제 완화해주는 그것이 하나 있고 재건축 사업에 대한 것을 인가해주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재건축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인데 과연 그 혜택으로 인해서 그렇게 50%까지 가져갈 만큼 그러한 혜택이 과연 이제 크냐라고 한다면 이것은 다른 지역에도 그러한 그 혜택을 가기 때문에 특별하게 강남에만 그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의 그 어떤 그 환수 비율은 조금 지나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이 아파트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 오르는 지역은 계속 오릅니다. 그리고 정부가 절대 컨트롤을 못합니다. 미국도 컨트롤을 못합니다. 그런 상황을 정부에서 아파트 가격을 통제를 해서 아파트 가격을 이제 컨트롤하겠다. 이것은 조금 너무 지나친 욕심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또 그렇다고 그냥 놔둘 수도 글쎄 없는 것 맞습니다. 아닙니까? 그냥 놔둘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적절한 선에서 좀 그 어떤 합리적인 그 방안 어떤 대책 시장에다가 맡겨보자고 그래서 맡겼더니 저렇게 막 치솟고 그 없는 사람은 더 없어지고 그래서 지금 문제 아닌가요? 최은영 박사님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강남 재건축에 이제 굉장히 수익이 많은 단지 같은 경우는 아파트 한 채가 두 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같은 평수의 아파트 하나 생기고 그다음에 또 별도의 아파트가 생길 정도의 초과 이익이 나는 거고요. 그런 단지에서 이제 8억 최대 8억 원이 환수가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사실 아파트 한 채가 두 채가 되는 굉장히 신기에 가까운 거죠. 헌집을 새 집으로 바꾸는 것도 놀라운데 거기에다가 이제 산지까지 더 생기는 이런 상황에서 이 집에 관해서 사실 이 강남이 이렇게 집값이 높은 게
그 사람의 노력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 굉장히 많은 인프라가 들어간 거고요. 사회적 자원이 들어갔다는 측면에서 그 개발 이익의 반을 그리고 이제 50%를 말씀하셨는데 모든 구간에서 50%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10%, 20%, 30, 40, 50으로 차차 높아가는 거고. 그래서 저는 좀 깜짝 놀랐는데 초과 이익이 1억 1,000만 원일 때 환수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2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율이 50%라고 단일 비율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 50%이기 때문에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8억 얘기하셨는데 정부가 이번에 발표하면서 내놓은 최고 액수가 8억 4천만 원이죠. 네. 이게 지금 뭐 정부가 어느 지역 어느 아파트라고는 밝히지 않았어도 대충 뭐 다들 아는 분위기던데. 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그 조합원들 좀 반발 더 심할 것 같은데. 예, 지금 반발이 심한 것 같습니다. 예.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이제 위헌 심판 예. 선언을 하겠다, 소원 이제 예. 재판 청구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그 정부에서는 그 단지를 금액별로 발표는 안 했지만 아마 해당 주민들은 다 알고 있고 예. 이걸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이제 생각을 하고 그것만 사실 기대를 많이 했을 그렇죠. 텐데요. 내면적으로는 이제 좀 경기가 좀 더 안 좋아지고 부동산 경기가 외부로부터 더 안 좋아져서 정책 기조가 변경됐으면 가장 해피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위헌소원 심판 청구라든지 이런 것도 시간을 어떤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자, 위헌 논란 나왔으니까 짧게 토론해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위헌 논란과 관련해서 첨예한 쟁점은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느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성규 박사님. 네네. 그 비실현 이익에 대해서 이게 적절하게 부담금을 매기는 것이 이제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뭐 확정된 어떤 결론을 지금 확인하기는 힘듭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국토부가 이번에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공하면서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건 뭐 합헌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때는 토지 초과 이득세에 대한 이제 위헌 그 헌법 불합치 판단을 하면서 하나의 근거로서 할 때 그 언급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관련되는 법률이 위헌 판단을 받거나 뭐 그렇게 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미실현 이익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그걸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때 국토부 자료도 정확하게 읽어보시면은 이게 입법 정책의 문제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전에 충분히 갖춰야 될 부분들에 대한 항목들을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뭐 과세 목적이라든지 과세 소득의 특성이라든지 과세 기술상의 문제 이런 걸 다 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세법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경우에서는 이게 세금도 아니고 이거는 부담금입니다. 그러니까 예. 부담금인 경우에 있어서는 미실현 이익이 당연히 그냥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자체에 대해서 이 미실현 이익을 부과하기 위한 상당히 세부적인 조항들이 잘 정비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위원이 아니니까 이는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최은영 박사님. 네, 제가 이 법을 만드는 과정에 관여했던 분에게 들었는데 위헌 그 여지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대형 로펌들에게 해서 자문을 구했답니까? 자문을 구해서 위헌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만들었고 아까 말씀하신 94년에 있었던 토초세에서의 그 우려들도 다 정교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법안을 만들면서. 그래서 사실 아까 이건 이미 실행된 바가 있죠. 그래서 5단지에 대해서 실행을 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한 단지가 이걸 위헌 소송을 이미 제기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는 건 그 소송이 이미 병합될 거고, 그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희망사항에 가까운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아까 이제 조합에서 이 초과 이익 환수 금액이 수천만 원에서 1, 2억밖에 안 될 것이라고 했던 건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었던 거라는 점에서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위헌적인 요소는 없애기 위해서 입법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뭐 어차피 아무리 법률적인 자문을 구했다 손 치더라도 일단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려 봐야 되겠죠. 제가 논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혹시나 청취자분들이 사실 시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익이 많이 났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부담금을 그러니까 초과이익 환수를 하는데 그게 무슨 논란이 되느냐 이렇게 혹시나 생각을 하실까 봐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부분은 이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나중에 예. 매각을 하게 되면 부과가 예. 됩니다. 그것 이외에 별도로 저 중간에 이제 이중과세 논란이 있으니까 양도소득세에 관한 부분은 그게 반영이 됩니다라고 하는데 사실 정확하게 또 이야기하면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는 비용 처리가 될 뿐이지 그 예. 부분이 세액 자체를 공제받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자칫하면은 일부만 반영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부담금이 클 때는 실질적으로 세금 이외에 상당 부분의 부담을 안게 되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재문 소장님. 예, 그 토초세 부분에서 이제 이중과세 문제가 나왔는데 이제 양도소득세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가 이중과세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쟁점 정리를 했고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문제에 있어서는 그거를 이제 좀 피해갔다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미실현 이득에 대한 헌재 판단의 주문을 읽어보면 물론 이제 헌재 판단에서 미실현 이익을 한 게 아니라 토초세 위헌 심판 사건에서 미실현 이득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한 걸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이득이 실현되었건 실현되지 않았건 납세자에게 소득의 증대에 따른 담세력의 증대가 있었다는 점에서는 실현 이득이나 미실현 이득 양자가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증대된 소득을 토지자본과 분리하여 현금화할 것인지 여부는 당해 납세자가 전체 자산 구성을 어떻게 하여 둘 것인가를 선택하는 자산 보유 형태의 문제일 뿐 소득 창출의 문제는 아니며 예.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역시 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와 마찬가지로 원본과는 구별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적어도 법리적으로는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 원본 잠식의 문제가 생길 여지는 없다라는 것이 이제 토지초과 이득세 위헌 심판 사건에서 예. 헌법재판소가 미실현 이득에 가지고 있는 견해고 그 견해가 이제 현재까지는 뒤집어진 상황이 아니고 이제 한 건이 지금 헌법소원이 지금 계류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5월 이후에 이제 부과가 된다 그랬을 때는 이제 위헌 심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병합이 될 것이고 예. 한다라면 이 기조가 저는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위헌 논란은 사실 뭐 어차피 이제 소송이 진행 중이니까 여기서 더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혹시 박일호 교수님 예, 짧게 예. 그 부담금을 이제 보는 관점이 이제 부담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조세로 볼 것인지에 대한 예. 논점이 아직은 좀 남아 있는 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세로 본다면 이제 그 이중과세 문제도 발생하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편 이제 그 토초세 얘기를 하는데 토초세는 이제 개발이익환수에서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인 거에 반해서 재건축 부담금은 주택 및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상승이 이제 결국은 이제 미실현 이익의 어떤 그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러한 그 상승에 대한 부분을 산정하는 시점에 따라서 상승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승의 시점을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에서는 이제 조합 개시 사업 승인 시점과 그 끝나는 시점을 이제 정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 시점이 그렇게 그 시점 자체가 또 그 가격에 대한 가격을 어떤 차액을 정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시점을 딱 일정 시점을 정해서 그 차액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냐라고 예.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논란도 아직은 좀 남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 그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그 초과이익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건축비로 들어가고 뭐 이렇게 이제 그 비용으로 이제 그 사용이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 또 다른 이제 세금과의 그 중복성에 대한 예. 그러한 부분도 지금 아직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예. 그런 것은 앞으로 좀 더 어떤 그 대법원에서 그 결론을 내리든가 아니면 예. 전문가들에 의해서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초과이익 환수제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짚어봤는데 위헌 논란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위헌 논란은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초과이익 환수제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두 번째 생각해보고 싶은 대책은 신 DTI 새로운 총부채 상환 비율 시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부터 시행이 됐지요. 다주택자 대출 조건을 좀 더 깐깐하게 좀 들여다보겠다 하는 건데 기존에는 주택대출 이자만 반영해서 계산했는데 이제 신 DTI를 적용하면 원리금을 모두 반영하기 때문에 상당히 대출 받기가 좀 쉽지 않아지고 액수도 줄어들게 되죠. 예를 들어서 2억 원을 만약에 집 구매를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옛날 DTI에서는 1억 8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신 DTI에서는 5,500만 원, 3분의 1가량 쪼그라든다고 그래요. 자, 신 DTI로 강남 집값 잡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 텐데 박인호 교수님 이제 아무래도 집 살려고 대출 받는 것을 좀 더 죄물로써 집을 사기 위해서 돈 빌리는 것 좀 줄여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 효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예,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예. 이것은 이제 도리어 이제 역효과가 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그 저소득 층에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이제 그 뺏어가는 그러한 소지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현재 다주택자에게 뭐 이제 전부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다주택자가 추가적인 주택을 뭐 매입을 안 하면 됩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다주택자는 크게 영향을 받지 못하는 것에 비해서 새로운 젊은 층 그리고 저소득층이 내 집을 마련하려고 보니까 이 DTI가 걸려서 예.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예.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드는 이러한 것이 더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공감이 가는데 이재모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내 집을 마련한다라는 건 무주택자죠. 예. 이 신 DTI는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네.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경우에는 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예. 이 신 DTI 제도가 강남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지극히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강남 지역의 주택 가격이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가격 구조가 아니거든요. 대출 받아서 네, 집 살 대출 사람들이 받아서 아닌 집 거죠. 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저는 많지 않다라고 보고 예. 결국에 뭐냐면 이 신 DTI로 인해서 최근에 강남권역에 집을 산 것이 이제 정부에서 자금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사해서 국토부에서 발표한 거를 보면 50%가 갭 투자를 했다는 거거든요. 전세를 끼고 갭 투자. 결국에 예. 뭐냐면 전세를 끼고 했다라는 건 대출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출이 필요 없는 상황에서의 신 DTI의 강화는 뭐 다른 지역은 몰라도 특히 이제 강남 사구에 있어서만큼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투성교 박사님 의견 들어볼까요? 네, 지금 뭐 오늘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이재문 소장님하고의 입장이 같이 같아지는 게 아마 이 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반갑습니다. 이 사실은 신DTI가 도입됐다고 해서 오늘부터 해서 31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야기도 많은데요. 그동안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마 금융권에서도 이 준비하는 과정이 대단히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준비가 되느냐에 논란도 있었는데 어쨌든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걸로 돼 있고요. 이것은 추가적인 대출에 관한 부분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주택시장의 뭐 가격 안정이나 뭐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것은 사실은 적절하지도 않을 뿐더러 제가 볼 때에는 효과 부분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사실 이 제도는 어떻게 보면은 간접적인 효과는 있을지언정 본격적인 부분은 가계부채 부분에 대한 부실화 문제를 사실 차단하기 위한 의미가 훨씬 더 크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아마도 강남 지역이나 이런 쪽이든 아니면 다른 지역이든 뭐 갭 투자를 한다든지 우리가 말하는 그 투기적인 제가 볼 때 그런 부분들은 있겠죠. 투기적인 수요 부분들을 억제하는 데는 상당한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자체가 전체적으로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고 가격을 안정시키거나 이런 데 대한 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예. 봅니다. 세 분 약간 부정적인 평가를 해주셨는데 최은영 박사님 의견이 매우 궁금합니다. 네, 이 신 DTI로 이것의 목적이 약간 이제 질문이 강남 집값을 예. 그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셨잖아요. 네. 근데 이 목적 자체가 그게 아니었던 그게 거죠. 아닙니까? 예. 부채 문제가 워낙 심각하고 예. 지금 1,400조가 넘어가고 가계가 이자를 은행에서 받는 것보다 은행에 내야 되는 돈이 더 많은 지금 빚내서 집사라의 정책으로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5조 이상을 가계가 은행에 더 갖다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신 DTI가 꼭 가계부채 대책보다는 집값 대책의 하나로 나온 거 아닌가요? 그래서 신 DTI는 오히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이자 부담해야 되는 건 원금과 이자잖아요. 예. 그것들을 다 반영한다라는 것이고 굉장히 좀 정상적인 거죠. 왜 이자만 그게 내가 부담해야 될 돈이 아니니까. 그런 점에서 정상화시키는 거고 아까 그리고 이제 젊은 층을 얘기하셨는데 젊은 층에 관해서는 별도의 장치들을 두고 있죠. 예. 앞으로 소득이 젊은 층은 지금보다는 높아질 것이니까 그걸 반영을 해서 뭐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 비해서는 이 제도를 통해서 대출을 받기에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최은영 박사님께서는 신 DTI가 가계부채 대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집값 잡는 데는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여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예. 그다음에 전체적으로는 돈줄을 막으면 사실은 시장에 안 미칠 수가 없잖아요. 영향을. 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는 효과가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 이 정도 짚어보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이제 보유세 카드입니다.
재건축으로 옥죄는 것 외에 지금 정부가 만지작거리는 카드가 보유세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이것은 조금 꺼내기가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죠. 이 보유세라는 칼로 강남만 딱 떼놓고 싶은데 또 그럴 구조도 아니란 말이죠. 이재문 소장님. 네. 보유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정책적인 기조나 시대적인 흐름, 또 한국적 상황, 그다음에 이제 고령화 사회로 달려가고 있는 한국에서의 복지 비용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보유세가 인상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선택의 여지와 이거를 언제 시행할 것인가의 어떤 시행 여부가 이제 문제가 될 건데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보유세 부분에서 이제 보유세하면 대표적으로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예.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보유세 논란 하는데 사실 이거보다는 재산세는 기왕에 있었던 조세고요.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참여정부에서 도입했다가 호되게 예. 질타를 당하고 다 해갖고서 이제 어쨌든 제도화된 겁니다. 지금 이 문재인 정부에서 들어와서 보유세를 인상한다라는 거는 새로운 세제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세제의 운영과 기존 세제에서 어떤 방식을 통해 갖고서 보유세를 인상할 것인가라고 보는데 이제 저는 거기에서 기준 시가의 상향, 그다음에 공정가액 시장 비율에 대한 어떤 상향을 통해서 조세 저항을 좀 줄이는 어떤 이런 방식으로 시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보유세 한번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박인우 교수님. 예. 보유세 카드 어떻게 보면 정부로서는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보유세 카드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이 목적이 강남의 아파트 가격을 잡는 거냐, 아니면 세수를 늘리는 거냐. 아마 배경으로는 아마 세수를 늘리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러한 그 보유세 카드를 이제 꺼내면서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이, 이제 만약에 강남의 아파트에 초점을 맞춘다라면 너무 국지적이고 좀 단기적인 측면을 이제 보는 것이라고 이제 해석이 되고요. 예. 그래서 그러한 그 핀셋 효과는 좀 어려울 거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것이 세수 확보의 목적이다라면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세율을 올리거나 아니면은 기준 시가를 상향 조정을 해서 시가에 거의 맞는 그러한 그 기준 시가로 이제 세금을 이제 부과하겠다라는 것인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세율을 올리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반대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제 기준시가 상향에 대한 부분은 이미 준비 작업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현실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라면은 이제 그 보유세를 좀 올리게 된다라면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을 줄여줘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예. 아니면은 거래세를 이제 줄여줘야 되는. 결국은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양도소득세 있죠, 거래세 있죠, 그리고 보유세 있죠. 그러면은 세금이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죠. 그 부동산 소유자 입장에서는 내가 여러 가지 세금을 내는데 결국은 이러한 세금을 모두 포함을 해서 내가 매각을 하고 싶은 그러한 그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고, 예. 그리고 이론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러한 세금은 모두 임차인에게 전가가 된다라는 그런 것이 전 세계적인 어떤 이론적인 그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금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결국은 종국적으로는 임차인에게 전가가 된다라면 결국은 전세금이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그 월 임대료가 올라가거나 하는 이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유세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유세를 시행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거에 대한 조정을 하지 않으면은 그것으로 인한 또 그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도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최은영 박사님, 보유세 인상 카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예. 원칙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지금 아까 보유세, 종부세를 인상을 하면 뭐 양도세 그 다른 세금을 조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시지가 10억짜리 그러면은 한 뭐 14억 정도 실거래가는 그럴 정도 되는데, 그거에 지금 종부세가 연간 한 168만 원 정도 연간이거든요. 그 정도를 가지고 낸다고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걸 높인다고 해서, 이게 지금 이걸 높인다고 해봐야 뭐 몇백만 원이 되는 게 아니라 168만 원을 높이면 한 250만 원 뭐 이선이 될 텐데, 이거 높인 거를 다른 세금을 깎아줘야 될 정도이라고 생각하기는 좀 힘들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까 이제 계속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재원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확충이 필요하다면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고 그리고 특히나 지금 그 세입자 말씀하셨는데 세입자의 세부담을 얘기하면 지금 월세 대학가에 월세 살아도 월 50만 원 내거든요. 연간 600만 원을 내는데 아까 제가 10몇 억을 가진 분이 종부세를 168만 원을 낸다는 걸 이게 일반 서민들이 그 받아들이기 좀 납득하기 힘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 보유세를 인상해야 될 타당한 이유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보유세를 자꾸 종부세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재산세가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 강남의 그 아파트 소유주들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그 강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좀 예. 네, 보유세와 종부세를 관련해서 아마 맞출 것이고 이제 특정 지역 우리가 이제 종부세를 노무현 정부 때 학습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할 것 같지만 지금 한 30만 가구 정도만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상위 사실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나오고 있는 대안이 보유세 중에서 지방세인 재산세율을 올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부담 가는 것보다는 지방세니까 정부 의도대로 강남 4구 구청장들이 재산세를 가중시켜 준다면 그 부분은 좀 해결이 될 텐데 그건 좀 별도로 생각해 볼 문제긴 하고요. 일단 보유세 인상 카드 효과가 어떨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두성규 박사님. 네,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세금 부분에서 우리 최 박사님께서 뭐 1년에 뭐 150만 원, 그다음에 뭐 더 늘어난다 하더라도 200 얼마 정도 내는 것에 대해서 이게 뭔 부담일 수 있느냐. 10억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상의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택이라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지 그게 유동성으로서 언제든지 화폐로서 전환될 수 있는 그게 아니거든요. 소득이 별도로 있어야만이 조세 담세율에 있어서도 사실 문제가 없어지는데 문제는 예를 들면 집이 하나 있다 하더라도 자녀가 학교 다닐 때 학비 자금은 별도로 또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또 세금을 갖다가 예를 들어 종합부동산세가 되면 종합부동산세뿐만 아니라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재산세도 또 냅니다. 중복에서 이제 일정한 가격 이상이면 내게 되고요. 각종 세금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정부는 세금을 너무 잘 걷어서 2017년도하고 2016년도에는 세수가 사실은 목표치를 갖다 다 초과 달성했습니다. 그런 세금을 많이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예를 들어 그 국민 소득 자체에서 현금 소득이 분명하게 증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 부분을 올리는 것은 대단히 부담이 클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처음에는 이제 집이 가격이 높은 종합부동산세를 가지고 이제 하면은 부자들만 상대로 하게 되니까 좋지 않을까 생각했다가 그게 또 다른 어떤 장애물들이 많다는 생각에서 좀 재산세까지 언급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세금 부분에 대한 부담은 실적으로 아무리 금액이 적다도 단돈 10만 원이라 하더라도 세금을 내는 사람은 다른 세금들과의 연관성상에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가질 수밖에 없고요. 또한 시장에서 지금 우리 박 교수님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장에서 세금이 부담처럼 느껴지게 되면은 결국은 거래를 하던 법률 관계에 있어서 약자에게 그것이 전가되는 조세의 전가라고 하게 되는데 그 현상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지역 서울 인근의 인접 신도시에서는 양도소득세는 분명히 매도하는 사람이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인데 시장에서 여러 가지 매도세 우위의 시장이 될 때는 매도하는 사람이 아닌 매수하는 사람이 양도세를 그건 위법이겠죠. 불법이지만 그걸 갖다가 감당했던 그런 사례조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세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충분히 조세의 최종 귀속 주체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집값 잡기 대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그리고 신 DTI 보유세 카드까지 실효성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KBS 공감 토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백분간의 열띤 토론. 대한민국의 오늘을 이야기합니다. KBS 공감 토론. 백운기 KBS 앵커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정부의 집값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토론 시간인데요. 요즘 부동산 문제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우리 청취자들께서 어느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문자들을 보내주셔서 실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교육 문제 또 남북 문제 전문가 수준인데 부동산도 이제 다 전문가가 되신 것 같습니다.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시간 되는 대로 소개해드리고 마무리 발언 좀 들어야 되겠는데요. 김태희 청취자님, 외고 자사고 없애니 학군 좋은 강남으로 다주택 보유 옥죄니 또 강남 아파트 한 채로 몰리는 것 아닌가요?
오상혁 청취자님, 강남 집값을 떨어뜨리고 싶으면 강남 주요 아파트들 재건축해서 층수를 높이든지 해야지 규제만 만들면 답이 안 나옵니다. 이미 이전 정부에서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장영선님, 건설사의 부추김과 부동산 보유자와 부동산업자의 담합이 강남 4구의 문제입니다. 주차난과 비싼 물가로 살기는 불편한데 결국은 투기지요. 세금으로 막아야 합니다. 0300 쓰시는 분, 강남에 집 사서 월세 놓고 본인은 다른 곳에서 전세 살면 강남에 집 한 채죠. 우리 형이 그랬습니다. 아이들 학교 들어갈 때 맞춰서 강남 집으로 옮겼습니다. 3699님, 강남 집값이 수요 공급 원칙에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에 의문입니다. 인프라가 좋은 만큼 투기 유동 자금이 몰려드는 것은 상식이라고 여겨집니다. 일부 재건축 지역에 따라 춤을 추는 정책 초기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실패한 초이노믹스를 보완할 정책이 지속적으로 나왔으면 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9456님, 1억 천이 넘는다고 해서 국가가 이익의 50%를 가져가는 것은 너무한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정부 정책이 잘못된 탓도 있을 텐데 결국은 세금을 더 걷기 위한 제도로 보입니다. 2878님, 대입 정책을 바꿔야 강남 집값도 잡힐 겁니다. 내신 반영 비율을 더 올리면 되지 않을까요? 4185 쓰시는 분, 투기라고 규정되는 부분에서 불로소득처럼 걷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송곤차님, 종부세 부활이 정답입니다. 과도하게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세금을 많이 내고 종부세로 청년들 집을 살 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한 두어 분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5822님, 초과 이익 환수하면 주택가격이 하락한다면 보전해 줍니까? 3529님도 초과 이익 환수제로 세금 내고 나중에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면 돌려주나요? 계속 가격이 올라간다면 기꺼이 응하겠습니다. 신진철 청취자님, 기업 내부 유보금을 주식이나 금융자산 보유 가운데 시세가 올랐다고 하면 과연 50%까지 과세할까요? 네, 지금 보내주신 문자들을 소개해드리면서 보면 초과 이익 환수제에 대해서 약간 불편한 입장을 좀 많이 보이시는 것 같은데, 이재문 소장님 아무래도 심정은 좀 이해가 갑니다. 네. 그런 느낌을 가질 만한데 나중에 그러면 내리면 돌려주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세금은 아니지만 초과이익 부담금이 세금은 아니지만 어쨌든 준조세적인 성격이 있고 사업 시행과 사업 종료 시점에서의 어떤 환산된 금액으로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거를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나 제도는 지금 마련돼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마무리 발언 듣기 전에 한 가지 짧게 좀 생각해보고 하고 싶은 부분이, 지금 이렇게 집값 잡기 위해서 정부가 예를 많이 쓰는데 이게 정부 정책 간에 약간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도 좀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관은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런 대책을 내놓으면 또 어떤 장관은 그것과는 오히려 반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내가지고 이거 집값을 잡겠다는 건지 올리겠다는 건지 헷갈린다, 이런 국민들이 많거든요. 이런 정부 부처 간의 엇박자,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투성규 박사님. 네. 우리 국내 부동산 정책은 그동안 역대 정부를 보더라도 여러 곳에서 담당하긴 했었는데요. 주로 청와대 쪽에서 입장을 또 표명하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당이라고 볼 수 있는 여당 쪽의 수뇌부들이 상당히 의견을 강하게 표명하기도 하고요. 또 기재부가 이제 여러 가지 가계부채 등과 관련된 담보대출과 관련된 등으로 해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국토부가 직접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또 주무부서다 보니까 하는데요. 이런 주체들 간에 사실상 어떤 부처 간의 또 조율을 통해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최근에 우리 문재인 정부를 보더라도 김용현 부총리하고 또 김현미 국토부 장관하고도 조금 의견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고, 특히 재건축 연한 연장 가지고 좀 그렇죠. 의견이 달랐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뭐 그 개개인의 어떤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충분히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부동산 대책이라는 건 우리가 국가 어떤 대책보다도 문재인 정부는 굉장히, 저는 반대하지만 상당히 비중 있게 지금 그걸 다루고 있는 그런 측면들을 감안한다면은 이러한 한 목소리로 나올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조율과 검토를 거쳐서 그 고민의 흔적이 국민들의 삶을 좌우하는 부동산 대책에 조금 녹여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박인호 교수님. 예, 뭐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의 추세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부동산 자체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금융시장하고 상당히 맞물려가는 부분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융과 부동산의 관련 담당하는 부처가 이제 다르다 보니까 서로 이제 조율이 좀 잘 안 되는 예.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정책을 발표할 때 정책에 대한 효과를 좀 정교하게 좀 사전에 좀 평가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책에 대한 것을 사전에 좀 더 심도 있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시나리오를 좀 검토해서 좀 신중하게 정책을 예. 좀 발표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정책을 남발하기보다는 조용히 시장 참여자는 정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수요자와 공급자도 있고 건설업자도 있고 뭐 금융도 있고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이 있는데, 그러한 다양한 그 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의견을 좀 더 수렴을 해서 좀 더 중립을 지키는 그런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장관들이 발표하기 전에 최은영 박사님한테만 물어봐도 의견들이 좀 조율이 될 텐데 말이죠. 네, 그게 뭐 부처 간의 이견이 있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건 이제 사실은 재건축 연한이 원래는 40년에서 30년으로 예. 박근혜 정부 때 갑자기 단축이 됐잖아요. 그랬던 거를 한번 던져본 거죠. 김현미 장관이 30년에서 다시 한번 40년으로 사실 줄일 때도 느닷없이 줄였거든요. 예. 시장의 예고 없이. 그런 것처럼 한번 던져보고 반응을 보는 수준이었고, 김동연 부총리가 말씀하신 것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예. 얘기하신 거여서 좀 그것들이 이견이고 컨트롤 타워가 조정이 안 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건 좀 너무 무리한 해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최은영 박사님은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 기조가 상당히 좀 이해를 많이 해 주시려고 하는 아주 아량이 제가 느껴지는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면 더 그런 것 같기도 한 거 아닙니까? 예, 이재문 소장님 의견 들어볼까요? 예, 이제 한 언론에서 그런 기사를 본 것 같은데요. 내가 말하는 걸 앞자르고 뒷자르고 팩트만 얘기하니까 얘기에 오해가 소지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물론 책임 있고 비중 있는 분들이 이제 말을 할 때에는 뭐 신중함도 있어야 되고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라면 조율을 해야 되겠지만, 이제 이번에 뭐 부총리와 이제 국토부 장관이 말씀했던 그런 내용들은 각자의 역할에서 소신 있는 발언을 했고, 그 소신 있는 발언에 시장이 좀 반응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집값 안정화 대책 실효성이 과연 있을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토론을 해봤는데요.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 있을지라도 어찌됐든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더 이상 투기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데는 동의하지 않을 분이 없으실 겁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집값 안정을 위해서 어떤 점에 좀 더 중점을 두고 대책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마무리 발언으로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한 30초씩 제가 드리겠는데요. 박인호 교수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예, 우선 그 부동산 그 가격과 관련해서 그 가격만 보지 말고 시장에 떠도는 시장의 그 풍부한 유동성의 그 투자의 방향성을 좀 잡아주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시장과 더불어서 부동산 산업의 연계성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러니까 부동산 산업을 어떻게 좀 더 활성화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 예. 그리고 조금 정책이 좀 미래지향성으로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예. 지금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재건축 사업 그 초과 이익 환수로 인해서 그 정책으로 그냥 매몰돼 버린 정책이 매몰되기보다는 미래지향적이고, 또 한편 산업 구조가 지금 빠르게 개편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산업 구조 개편에 맞는 부동산 정책이 같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문 소장님. 네, 무주택자들이 최근의 사태를 보게 되면 이제 조급증이 상당히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각종 언론에서 나오는 기사들의 어떤 사실성 여부를 좀 확인하는 습관을 좀 길렀으면 좋겠고요. 2018년 전반적인 정책 기조는 부동산 규제 강화이 어떤 거래 가격 안정에 있기 때문에 좀 시야를 멀리 보면서 부동산 시장을 좀 대응하고 배우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주 공감이 가는 지적해 주셨습니다. 최은영 박사님.
네, 그 함께 사는 사회가 꼭 필요할 거고요. 모두가 동의하실 텐데 지금 지방의 그 열악한 집들 같은 경우에는 발암물질이라고 하는 슬레이트, 성면 지붕을 이고 살고 있거든요. 예. 돈이 없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에 관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가 재정이 많이 소요될 것이고, 그래서 그 불로소득인 초과이익 환수제가, 그러니까 뭐 수십억씩 그 이익이 남으신 분들은 좀 나누어서 부담하면서 같이 사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집값 안정화 대책으로 인해서 그 집값 잡으면 좀 못 사는 사람들한테 많이 나눠줬으면 좋겠다. 따뜻한 말씀이십니다. 이제 두석규 박사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 부동산 정책은 우리 국민들의 삶을 굉장히 풍요롭게도 만들고 고단하게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많은 대책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시장을 향해서 윽박지르는 측면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너무 무섭게 그렇게 표정을 지으면서 정책을 내놓기보다는 우리 그 정책에 참여하는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라든지 정부의 정책 담당자들 모두가 같이 이 정책에 같이 고민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저는 무엇보다 이 부동산 정책의 신뢰감을 축적하고 쌓아가는 것이 정책의 효과의 성공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바람을 전해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공감 토론 오늘 강남 집값 과연 잡을 수 있을지, 그리고 집값 안정화 대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실효성이 있을지 토론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네 분 패널 의견은 좀 서로 달랐지만 끝까지 격조 있는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토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토론에 함께해 주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신 두성규 박사님,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박인호 교수님,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님,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이신 최은영 박사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내일은 한 주간의 주요 경제 이슈를 진단하는 경제 포커스 코너로 꾸며드리겠습니다. 내일 저녁에도 7시 1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KBS 공감토론 백운기였습니다.